코민테르 여성해방론은 여성 억압이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착취 질서, 억압 질서에 있기 때문에 여성을 혁명의 주체, 즉 기관대오로 조직해서 이런 조직된 의식화된 각성된 혁명 투사들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는 혁명 투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쫙 오늘 이걸 공부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흐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근본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비판들도 결국은 코민테른에서 제기하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 이거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억압질서 뭐 이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귀결이 되면 서로 뭐 유사한 그런 지점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코미텔은 여성해방론을 그래서 먼저 제기 논의하기 전에 일단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 자료를 찾아봤는데 비교적 충실하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 정치란 그러니까 종교, 인종, 성별, 성 정체성, 또 성지향성, 또 생물 다양성 등의 정파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해당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이익과 관점을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움직임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이런 정의가? 근데 이거를 정체성 정치를 정파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정파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맞죠, 정체성 정치에. 아무튼 뭐 이런 하나의 세력들, 흐름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체성 정치의 기준이 이런 정치를 하는 집단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대변한 집단이 사회적 약자로서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차별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해당 정체성에 의거한 정치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인권 확산 주장과 정책 의견 대변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의견을 대변하는 범위를 어디로 잡을지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와 그게 아닌 정치를 나누는 첩경은 당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철학의 핵심으로 하는 정치를 말하는데, 여기는 뭐 또 민족주의를 또 단체란 표현을 쓰는 민족주의 단체나 조직화된 종교 단체, 페미니즘 등이 정체성 정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 단체를 정체성 정치를 포괄한다면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당신 속해 있는 집단이 무엇인가에 특별히 하는 관심이 없는 정치 이념. 근데 이 관심이 또 없지만은 또 않지 않나요? 정체성 정치가 특정한 지점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정체성 정치를 주장하는 거에는 아예 또 무관심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 나무위키 글을 보면 이런 거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정치 이념은 또 그렇지 않은데,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집단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체성을 내재할 필요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주의적이며 따라서 그 해석이 개인마다 저마다 자유로운 개념이 된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적인 목적의 사상이라도 생태주의나 계몽주의, 채식주의, 자유주의, 이신론, 무신론 등은 정체성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합니다. 이거 맞나요? 근데 약간 채식주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정체성 정치의 하나의 부류에 포괄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튼 뭐 여기 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채식주의를 좀 더 광범위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뭐 토론을 더 해보는 걸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원은 매사추세츠 대학 교수가 가 분류를 했는데, 특히 70년대, 그러니까 68혁명이 지나고 나서 70년대, 심지어 뭐 60년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68운동에 촉발된 신자파 세력, 그러니까 구자파 이런 공산주의자들이나 코민테르, 뭐 이런 세력과 대별되는 흐름들이죠. 이런 신자파 세력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신자파 특유의 정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유럽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신자유운동 뭐 일본 전 세계로 상당히 번져갔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던데 이게 1960년대에 세계 곳곳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책 실패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이건 뭐 스탈린의 학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기근, 우크라이나 기근 뭐 이런 것들의 피해. 그 다음에 공산당의 대량 학살. 이건 뭐 숙청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소식들이 서유럽과 북미에 속속들이 전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에 많은 그 좌파적인 진보적인 또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나 지식인들 뭐 노동자들이 더 이상 뭐 소련이 우리의 전망이 아니다. 그런 회의적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막스주의가 공산주의나 그 막스 그런 그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했던 막스주의가 더 이상 올바른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회의감에 빠지면서 이제 뭐 이런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기존의 억압자, 피억압자, 뭐 원래는 착취자와 피착취자겠죠. 이러한 서사는 유지한 채 대신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리에 계급적 대립보다는 각 정체성을 넣은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 정치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책은 안 가지고 왔는데 밑에 보면 아사드 하이더라는 사람이 오인된 정체성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계급, 인종, 대중운동, 정체성 정치 비판인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국내에도 출판이 됐는데 저도 책을 쭉 살펴봤는데 약간 뭐 번역의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 자체가 좀 약간 좀 학구적인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딱 꽂혀 이해는 좀 안 되더라고. 근데 나름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던 뭐 이런 책 같은데 이 오인된 정체성 뭐 이런 책에서 하는 주장이고 뭐 한겨레나 경향 뭐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좀 썼더라고요. 뭐 여기 이게 보면 이 지은이 그러니까 아사드 하이더의 지은이는 인종주의에 대항해서 투쟁했던 과거의 그런 해방적인 대중운동과 다인종적 엘리트의 정치에 결부된 현대의 정체성 이데올로기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체성 정책 얘기하는 뭐 인권이나 개인의 문제, 차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 정치 정치로 제기된 정치가 여러 가지 뭐 좀 자기 벽을 쌓고 되게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으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지점들이 많이 생겨났다. 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정치 정치는 그 68혁명 이후에 유럽에서는 아니 미국에서는 보스턴에서 결성된 흑인 레즈미언 단체인 컴바이간 공동체에 처음 정청 담론으로 도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논란이 되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정체성 하고 또는 또 흑인 내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과 또 비흑인, 백인의 또 여성, 또 백인 남성 이런 정체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에서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억압에 가로막힌 흑인 여성들의 정책 실천 외에 우리는 가장 심오하며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정치가 다른 누군가의 억압을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온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만 얘기하면 약간 현재의 정체성 정치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만 그치지 않았다고 지은이 보고 있어요. 이들의 주장과 오늘날 이데올로기가 된 정체성 정치에는 실제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뭐 이런 주장을 정체성 정치적인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뭐 정치가 정치와 연관된 개인들의 구체적 정체성들로 환원돼야 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대가 돼야 된다. 너무 자기 벽을 쌓지 말고 정체성 안에 이렇게 갇혀서 폐쇄적이고 고립된 이런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연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흑인만 보더라도 정체성이
흑인 여성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흑인으로 정체성이 갇혀버리면 대단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첩된 모습, 이건 약간 요즘 뭐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 이런 문제의식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주장을 뭐 아무튼 하면서 이렇게 좀 기존의 한계는 이런 거다. 그래서 연대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콤 엑스를 얘기합니다. 말콤 엑스는 사실 뭐 흑인 해방 운동에 있어서도 저기 또 하나 변호사 누구죠? 그, 예? 누구요? 아, 그 사람 말고 너무 어려운 사람 말고 대중적인 그 누구죠? 루터 킹 목사에 비해서 아주 급진적이고 이제 흑인들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 아주 존경하는 아주 전투적인 흑인 운동을 하면서 되게 뭐 정치투쟁도 이렇게 극진적으로 전개됐던 말콤 엑스 얘기를 하면서 인종주의 없는 자본주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산물로서의 인종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억압을 철폐하지 않고 분리된 이렇게 정치만으로 하는 근본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들이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혁명적 민족주의와 단동적 민족주의를 휴인 유턴여사는 구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또는 민족주의 전반에 대해서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등치시키도 하고 애국주의가 등치시키도 하는데 사실 또 우리 그런 저항적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항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그런 대외주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이런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하나의 또 어떤 저항적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민족주의, 대외주의 뭐 이런 또 극우적인 뭐 이거 담는 일반어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뭐 시인 유턴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누가 어떤 놈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좀 구별을 하면서 이 사람 역시 억압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중의 정치 실천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뭐 이걸 자체를 아주 부정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면서도 사려 깊은 비판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 뭐 흑인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또는 또 흑인 또 여성들의 그런 투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각성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정체성 정치의 한계들을 이렇게 지정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흐름들이 형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맞선 투쟁은 억압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중의 정책 실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 사실 뭐 이런 정책 결론은 막스주의 그 코민테른의 여성의 방론은 막스주의 여성의 방론이죠. 이것하고도 사실은 접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드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정체성 정치의 비판글은 또 기존의 막스주의의 한계를 또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급이 우선이라면서 인종이나 젠더나 장애나 연령, 국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모순들을 경제적 모순의 뒤로 밀어놓는 좌파 일각의 태도 역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은 불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스주의 또는 뭐 막스주의 어떤 계승자는 레닌주의 또는 뭐 막스 레닌주의가 과연 그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환원적이고 또는 경제주의적인지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 사람들은 막스주의 자체를 되게 기계적 유물론 또는 경제주의 이 정도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막스주의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막스주의 한계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저도 사실 가장 경제주의 비판이지만 저도 이 레닌의 글 중에 가장 감명적으로 읽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만 빠져 있는 건 막스주의가 아니다. 그때 뭐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막스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주의다.
오히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 자신의 문제는 고도의 인문론적 관점이 없더라도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장 초보적인 계급의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은 인민의 호민관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투쟁의 전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의 억압의 문제든 소수 민족의 문제든 이런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인문론적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계급의 문제, 부르주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급적 관점, 인문론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인문론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저는 중요한, 중대한 문제고, 사실 이런 레닌의 주장들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막스 레닌주의든 아니면 뭐 노동운동을 하든 뭐 통일운동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좀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된 그런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가 레닌의 이런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한 부분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막스주의에 대한 이런 이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의 비판 막스주의 비판 자체도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앞에서 뭐 정체성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왜 정체 정치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뭐 되게 현상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쪽으로 왜 뭐 이런 세계사적으로 이런 정치들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에까지 뭐 분석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68혁명도 그런데 68혁명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상상력에게 권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상력이 권력의 담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68혁명이 사실은 대단히 또 급진적인 또 반자본주의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세계는 낡았는데 기존의 세계를 전복하려고 하는 68혁명은 상상력에게 우리가 권력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전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고, 그럼 왜 그런 급진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구체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런 어떤 어찌 보면 그런 전망이 없는 또 무정부적인 운동에 빠져들었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역사적인 기원들을 역으로 좀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걸 보니까 앞에도 있지만 사실 스탈린에 대한 어떤 태도,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런 스탈린에 대한 어떤 태도의 관점, 이런 것들이 40년대 또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후리초프가 스탈린 사후에 후리초프가 이렇게 등장을 새로운 소련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또 20차 당대회 20차 당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뭐 스탈린 소위 탄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인민의 국간이 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막스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혁명적 원칙들을 많이 좀 버려버리고, 그러면 스탈린을 하는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인물을 보면서 역사로부터 탁 탈락해서 스탈린을 그냥 악당으로 몰아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 많이 죽였다. 뭐 이런 악당이 운동을 지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탄핵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운동 내에 먼저 이렇게 사전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기관을 통해서 CIA 같은 그 영국 첩보기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이 먼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후리초프가 간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간첩일 수 있는데 좀 그것만 가지고 우리 후리초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는 없는 거.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드러난 지점까지 얘기하면 아무튼 그런 스탈린 탄핵을 게시를 했고, 사실 이런 스탈린 탄핵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파급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뭐 중소 분쟁도 사실은 하나의 기원이 됐고, 근데 뭐 마오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 역사적 인물이고 공은 7이고 관은 3이다. 이런 인물들을 뭐 하나의 너가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규정해서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소련하고 이렇게 많이 대립을 하게 됐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도 대혼란을 겪게 되고, 이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뭐 제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이북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관점들을 보면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면서 사실은 뭐 그 사실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사실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조선혁명의 진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혁명의 경험들도 어떤 그런 식민지라는 어떤 조선의 특산 조건 내에서 막시 전통을 우리가 반영하면서도 이런 전통을 우리가 우리 조선혁명의 구체적인 조건을 우리가 착목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에트식 이렇게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주 그 이전부터 재산이라는 게 불이 내렸지만 사실은 더 어찌 보면 더 중대한 논란들은 이러한 국제공산주의 운동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프루쇼프가 사실은 막 내리먹기식으로 이북에도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네들도 공업을 중시하지 말고 코메콘 들어와라. 국제 경제기구 들어와서 활동해라. 막 이러니까 이북에서는 우리가 공업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고 코메콘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 뭐 아무리 국제주의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업의 자주적 기반들이 없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누구에 대해 대국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들어가기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리초프는 원조 이런 것도 다 끊어버리면서 이북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영화도 보면 전후복구 이런 시점이나 53년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민족의 운명 이런 데 보면 대단히 뭐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 전후복구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이런 대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당시에 또 종파주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내부에서 뭐지 거의 뭐 쿠데타 같은 것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거의 뭐 이북 내에서도 그 뭐 그 김일성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스탈린과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반영 종파주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 난리가 나게 되고 그러면 이북에서도 뭔가 이때부터 훨씬 더 자주성을 강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흐름들 이런 격사적 격동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후에 사실은 뭐 그런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 이런 혼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사실 스페인 혁명의 패배, 뭐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유럽 혁명의 패배, 이런 것 패배주의와 더불어서 많이 유럽 내에서 그런 프루시초프 수정주의와 더불어서 저기 하나의 이런 유럽 커뮤니즘이 등장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유럽 커뮤니즘도 사실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로 번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이런 그 각국 내에서의 어떤 혁명의 패배와 프루시초프의 어떤 수정주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유럽 커뮤니즘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많은 공산주의 운동들이 많이 우경화되고 수정주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또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 모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탈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격하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소련은 전망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68년 혁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소련 전망이 아니니까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다가 뭐 당장 소련이 거대하게 유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쿠바나 뭐 이북도 있었지만 이것이 사람들한테 유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니까 더 큰 어떤 소비에트나 북유럽 이런 영향들이 그 여러 가지 당들 그다음에 지식인들 청년들한테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어, 뭐 그러면 70년대에 흑인이나 여성들의 민권운동이나 이런 인권운동들은 뭐 여전히 진보성이 당시 있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명함인데 하나 안 좋은 측면들이 비판적인 지점들이 드러나면서 계급도 분열적이고 또 계급성을 좀 탈각한 지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 무정부정 정치와 뒤섞여 버리고 심지어는 초기에 부르주아 제국주의자들은 이 68혁명을 자기 걸로 수용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70년대 운동 이후에 제국주의자들이 저는 자기 운동을 수령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제국주의자들이 더 자신들의 운동들을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런 되게 체제내화 시키려는
뭐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뭐 이런 흐름 이러면서 일부는 제 계급 착취나 제국주의 지배를 은폐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정치로 전락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신동아에서 하는 나온 어떤 그 주장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8년 봉기, 5, 6월 봉기 이후 사회운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 부른다고. 그 첫 번째 물결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선거권 쟁취 운동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아마 첫 번째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걸 뭐 페미니즘 운동이라 얘기할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여성해방론이라 주장할지 뭐 이걸 한번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런 근대적인 혁명인데 이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 평등 자유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됐던 일상적인 차원의 문제를 정책 문제로 새롭게 폭로하는 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에 유명한 구호인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정치 권력 우리가 그 뭐 막스주의, 레닌주의에서도 정치 권력의 문제가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레닌이 국가혁명의 주장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모든 현대의 어떤 그런 운동들을 보면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냐, 기존의 정치 권력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서는 이게 운동의 어떤 진보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가지 뭐 운동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운동과 분리된 운동 이런 투쟁들은 결국은 대안 없는 무정부주의 운동이고 실제로는 이 점에선 비정치적 운동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부르주아 정치, 제국주의 질서와 투쟁하지 않는 이러한 투쟁 또는 운동은 체제 내에 결국 포섭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평등자를 선포하는 방식과 일상적인 차원의 개인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를 대립시키는 것 자체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라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 철저하게 비정치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회적 인간이고 집단적 인간이고 정책 인간이고 계급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역사적 조건과 배경과 분리된 개인은 어디든 존재할 수 없고 이런 계급적 소속, 이해관계 또는 세계관과 분리된 초월적이고 중립적인 인간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유럽에서의 청산주의 시대의 어떤 도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에서도 사실은 그 뭐 일미동맹 뭐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되게 격렬하게 벌어졌죠. 그러면서 근데 일본 공산당 내에서도 사실은 50년대도 이런 그 후르시초프 등장과 더불어서 많은 혼란들이 벌어졌는데 일본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본은 이런 소위 중소 분쟁 당시에 중국 공산당 입장을 편들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우경화된 거죠. 근데 막 그런 공산주의 운동이 일본 공산 우경화되다 보니까 대중운동 내에서도 되게 격렬한 운동들이 펼쳐졌지만 사실은 거의 끝물의 운동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운동은 거의 뭐 천황제를 인정해버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걸 부정하는 운동이 되면서 사실은 의회주의 운동이 돼버린 거죠. 뭐 일본 공산당은 뭐 지금도 적기를 거의 뭐 한겨레 21처럼 막 가판을 발행하고 여전히 발행 부수도 많고 하는데 여전히 뭐 이름은 적기지만 그런 혁명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뭐 트로츠키 운동들이
특히 일본 내에서는 뭐 국가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운동보다는 사실은 제사인터에 가까운 이런 흐름들이 트로츠키주의가 대세고, 이와 더불어 신자유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대중운동 내에서 신자파 운동이 벌어지고, 사실 문화운동 내에서도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일본식 6.8혁명, 과거 또 구자파 소위 말하는 정통 막스레니 경험을 가지면서 이런 또이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그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일본에 그 일본 영화가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런 작가들, 영화 감독들. 네? 누구요? 그 뭐, 뭐, 환경적인 뭐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예? 자,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이런 뭐 신자유 운동의 영향을 아마 그 사람은 잘 모르긴 몰라도 구자파의 흐름들 명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인 격동과 더불어서 이런 신자파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이들을 뭐 하나의 막 구자파적 관점, 막스레니 관점이라고 가질 수 없는데 일본 내 어떤 문화운동 영향을 받은 그런 흐름들이죠. 근데 한국은 유럽과 일본의 상황과 좀 달라요. 한국은 독특한 게 사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일제로부터 46년 해방된 이후에 뭐 전국적인 인민위원회나 이런 해방운동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전국적인 투쟁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남은 잘 아시다시피 점령군 미 군정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대중적인 혁명 운동들이 잔인하게 진압당했죠. 그러면서 100만 이상의 혁명적 활동가나 그런 진보적인 대중들이 백색 테러로 한국 전쟁 이전에 이미 희생을 100만 이상 당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뭐 수백만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아주 혁명적 운동들이 아주 많이 명맥을 잃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완전히 절멸되지 않았는데 4.19 때 다시 민주혁명을 거치면서 학살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이나 또 자주적인 통일운동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었죠. 근데 뭐 이런 이승만 또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승만이 하야한 이후에 또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런 마지막 남아있는 이런 아주 급진적인 이런 그런 흐름까지 완전히 명목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박정희를 내세운 또 미국 미제국주의 역할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이남에서의 운동들이 명목적으로는 혁명운동들의 끈이 완전 끊어져 버린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뭐 70년대 여성 노동자들 운동이나 저기 민주화 운동들이나 뭐 이런 지식인들의 운동들이나 그런 그 노동자 투쟁들이 일어났지만, 이때는 사실은 혁명적인 운동과는 상당히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운동의 이런 개국적 수준들이 좀 많이 좀 후퇴하기도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70년대, 70년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어떤 외피를 쓰면서 저는 쓸 수밖에 없는 조건 내에서 이런 투쟁들을 벌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뭐 부마 항쟁도 벌어지고 80년대 광주항쟁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미제와 신군부의 광주 학살 이후에 뭐 이제 명맥이 끊어졌던 반미반제나 통일운동, 민주주의 투쟁과 또 하나 노동자 투쟁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87년 노동자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진보적인 그 투쟁들이 벌어지고 노동자 투쟁도 벌어지고 당시 뭐 전위정당 운동들이 벌어지고, 소위 뭐 당시 80년대 불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불의 시대. 불의 시대라고는 되게 혁명적인 대중 투쟁들, 지식인 투쟁들, 청년 운동, 노동자 투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대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80년대에 한국 사회를 모순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투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뭐 한국 사회 그런 사회과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근데 뭐 그때는 사실은 뭐 그 한국 사회의 성격이나 모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회 성격 논제, 상부 구조나 뭐 이런 것들, 국가 권력 성격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냐? 결국은 어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제국주의의 어떤 지배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회 성격 논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소위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구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 구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체라고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이때 대표적인 정파들이 NL과 PD인데 NL이든 PD든 다 민족민주혁명노선 NLR이고 PDR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이고 민중민주혁명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혁명의 그런 방법이나 순서 집중적 통일전선 이런 것들은 달라도 다들 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논의였다는 거죠. 근데 80년대 다 이런 운동들이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나면서 이때 그 다음에 또 저기 이북에서는 또 고난 행군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쿠바에서는 특별한 시기를 거치게 되고 이러면서 이때부터는 탈주라고 표현하는 거대한 어떤 청산주의 흐름들이 지배하게 됐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지금 2000년대 특히 9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2000년대 지금 특히 아주 대세적 사상적 조류가 아주 지배적인 사상적 조류가 된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지배라는 표현을 싫어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대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성은 거대 담론이라는 걸 되게 부정하는 거예요. 되게 개인 어떤 인권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대 담론이라고 하면 혁명, 계급투쟁, 계급해방, 그다음 착취, 철폐, 민족해방, 여성해방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면서 이런 보편성을 상실하면서 어쩌면 배타적인 협소하거나 또 일부 또 반동적인 되기조차 하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젠더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는 진보적 측면을 완전 탈각했다 보지 않는데 우리가 접점도 있고 통일전선의 대상이긴 하는데 일부 반동적인 측면 특히 아프간에서 젠더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 이런 데 보면 사실은 딸레반은 당연히 반동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국제적인 주요 모순이 미제의 어떤 지배나 학살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버렸고 언론들도 많이 또 이런 걸 딸레반의 봉건성, 반여성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미제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 어떤 문제들을 은폐 정당화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또 활용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자의 성적 또는 민족적 또 장애 신체적 그 다음에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는 저는 소중한 각성의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보편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또 혁명성과 결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지배계급의 모토는 거잖아요. 분열하여 통치한다. 이게 언제나 모토인데 이런 이들의 어떤 계급 지배 논리에 활용되거나 또 적극적으로 또 포섭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노동자 운동도 노동자주의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의 출발점이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경제주의나 그 조합주의에 돼버리면서 비정규직 문제나 여러 가지 여성의 문제나 장애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으면서 대단히 극단적인 조합주의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정체성 정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또 우려점은 또 각각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수없이 많은 정체성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정체성이 나눠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단일화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 부르주아 정체성이 있고 여성 프롤레타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또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또 예를 게이나 또는 레즈비언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런 또에 따라서 또 각자 정체성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논 바이너리라고 해서 하나 어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뭐 X, Y로 나눠지는 여성, 남성의 정체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인정하면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건가요? 논바이너리가. 보통 부정하고. 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기본적인 그 생물학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나의 문제를, 뭐, 특성을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논바이너 이런 데는 사실 그 기본성을 부정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이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논바이너리도 수십 개 또 이렇게 나눠지면서 심지어는 젠더 플럭스는 유동성이죠. 유동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성인 걸 기분에 따라서 뭐 조건에 따라서 뭐 심지어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이든 뭐에 따라서 아침에는 뭐 여성 또 여성 남성 그다음에 또는 뭐 또 여러 가지 그 경계를 넘나드는 뭐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이 될 수 있,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나눠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으로까지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무수히 많은 정체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정체성의 문제도 사실은 공정성 주장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공정성이라는 주장도 대중들의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부조리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면 공정성의 요구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 공정성이라는 게 객관적 기준이 대단히 좀 모호한 거죠. 그래서 나의 공정성이 뭐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성이 될 수 있고 자본가들의 공정성은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노동자의 공정성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받고 인정받고 안정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거겠죠. 근데 부르주아의 공정성은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는 걸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청년과 중장년, 실업자와 취업자를 분리시켜서 분열시켜서 계급 통치에 이용해 먹는데 사실은 청년들에서 사실 이런 공정성 이데올로기에 빠진 청년들이 많이 부르주아 많이 활용되고 이용되면서 심지어 뭐 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이거 뭐 공정하지 않다. 나는 어렵게 힘들게 시험 받아 들어왔는데 뭐 정규직 전환돼서 거저 먹으려고 아니냐. 이러면서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구사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 자체도 누군가는 노동자들의 그런 집단적인 그런 투쟁의 결실들을 자신들이 오히려 무의승차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변하면서 지배계급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민족의 자결의 문제인데 사실은 민족의 자주와 자결의 문제도 이런 권리의 문제도 제국주의의 민족 억압과 지배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여성의 억압도 사실은 뭐 자본의 착취 억압 이런 또 물질적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차별, 억압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전장위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처절한 투쟁에서 볼 때도 이들도 사실은 민주주의적 문제와 싸움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뭐 이런 또 국가 권력과의 싸움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들이 언론이나 국가 권력이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들, 탄압들이 아주 이 반장애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이렇게 자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주의라는 것도 사실 뭐 순수 인종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단순히 혈연적인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오리엔탈리즘도 인종주의란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제국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것이 아닌 거죠.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사실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은 그런 계급적 차별과 더불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는 사실은 본권적인 억압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주아적 권리조차 없는 이런 이중 중첩된 차별, 억압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생산 관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단일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자신들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계급 이론이 가장 보편적이고 과학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계급적 출신이 계급 이론의 무조건 보증은 아니죠. 자신의 뭐 엥겔스처럼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유상계급 출신 혁명가도 있을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 같은 경우에 자신의 계급적 질을 또 배반해서 또 완전히 자본의 사측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사대들 특히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민중들 상당수도 자신들 배반해서 되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지식인들 경우에는 결국은 지식인들이 단일한 뭐 이거가 될 수는 없어요. 어느 계급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인들이 진보성을 가질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로 계급과 계급적 이해를 기준점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나눠진다는 거죠. 뭐 일단 좀 쉬었다 할까요? 제가 2시간 하는 게 맞아요? 많이 좋네요, 시간. 일단 좀 쉬었다가 하죠. 네. 1시간 좀 지났으니까. 요 쉬면. 동남아는 들어가겠지만 우리들이 최신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토론을 좀 많이 나도 뭐 완전히 다 처음에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안 포기해도 되고 그냥 아이들에서 포기하거나 막스 레니지 관점을 해주고 막스 레니지 이런 거 부족한 사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론 되는 거 성별, 엑스와 염색체 말고 나머지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호르몬 이상은 양적인 건지 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 궁금한 게 여기 이따 얘기 좀 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스트레스에서 고교하게 부장이 오는 건지 국가가 성전환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주장 많이 하잖아. 그리고 여기 동지들 많이 안 나갔잖아. 그 주장. 그거는 또 반대를 얘기하잖아. 같아요. 너무 많아. 의심 없네. 누구를 좀 했거든요. 막 개념이 막 이게 제일 많다. 2년 전에 누구를 2년 전에. 근데 LG 치마였었어. 네. 지금은 LG 하는 데는 큐가 나오고. LG 심각하다면 심각해. 이런 사람들 아니 집에 있는데 이용당이 닦겠네. 무한한 이 내고 논란이 너무 국민들이 너무 이게 열받이 내가 보는 저기 유신 딸내미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에 가져가서 아무 고통받고 아니 그 유리한 그런 얘기다 보면 그거 가지고 논쟁을 되면 그 언어를 통하면 또 이런 박스 공부할 현실은 그러고 있다. 많이 일어났어요. 박수 이게 하나 나가잖아. 여러분들
그거 따로 안 해봤죠. 되게 이게 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백수가 나가는 거다. 백수가 나 때문에 나간 거야? 딴 사람 때문에 나간 거야? 또는 그것 때문에 나는 거죠. 미안한 아, 또? 아, 왜그 부장도 가서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뭐 싸워야 되는데, 그치, 뭐, 그거는 문제.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아, 이거 지금 일시정지 되는 거죠? 그거 지금. 몰라. 네, 그렇습니다. 아, 넘어온다. 근데 이 사회주의자 말고 말이야. 사회주의자는 약간 막스웨이 영향을 받는 얘기하는데 어디 어적당에서 나온 친구들은 완전히 페미니즘적인 강한 친구들도 서울 쪽이나 서울 쪽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흐름 조류들이 사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적 사상하고 연결이 좀 된다고 보는데, 소부자 정치고, 이로써 계급적 성격상 노동계급의 혁명성 결합하지 못한 부르자 제국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서승 선생이 그런 좀 우려점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폭력이나 차별에 맞서는 인권은 유럽이나 선진국 문명국가 같은 한정된 특수성의 세계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에 대한 방어적이고 치유적인 일정한 것을 해왔다. 이걸 전면 부정하지 않아요. 긍정성이 있는데, 그러나 보편적 인권이 문명과 야말이라는 구조적 폭력 위에 안주하면서 인권의 수호자인 양, 고상한 양 설교를 한다면 오만한 위선일 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범죄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번역이 좀 대안이라기보다는 반하는이 맞을 거예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다. 이게 공범자가 된다. 언뜻 반패권적이고 반권력적으로 보이는 평화,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들도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노려다보고 있다. 결국 보편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자파 다원주의 사상은 결국 개인 구조적 문제, 역사적 문제와 이렇게 벽을 그면서 개인의 인권과 차별도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을 해체되어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요. 게다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서방제국주의의 어떤 인권과 인도주의 담론 이걸 매개로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반북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북한 인권론 막 얘기하는데 이런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젠더 이런 인식들이 어떻게 유행하게 됐는지 보면 93년도 조성여대 교수인 태숙 교수의 주장인데 그 사람 93년도 글인데 이때는 아직 여성해방론이라는 편을 쓰더라고요. 페미니즘 편을 안 쓰고 이 주장들은 막스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스주의를 비롯한 전통적인 이론, 혁명이론을 얘기하는 이런 이론의 보편주의와 총체성을 거부하고 탈중심화된 개체성과 기준들 자체가 복수적인 사유체계들, 이론들 현존하는 패러다임이나 생활 양식,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 뭐 이런 대안적인 패러다임들의 서로 경쟁하는 진리 주장을 일괄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한다. 뭐 이런 틀이나 어떤 실질적인 이런 광범위 하나의 틀이 없다는 거예요. 막수주의의 어떤 그 총체성, 유물론, 변증법 이런 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방법론이든 체계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이론, 이런 혁명 이론 주로 이런 것들이 추구한 큰 이야기가 배제해온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은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거대 담론.
그러면 또 여기 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 주장은 또 아까 일상적인 삶의 정치와 국지적인 정치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정책 입장은 막스주의처럼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질적 변화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 삶의 주변에 널려 있는 일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막스주의 여성해방론이라는 표현을 버리진 않았지만 실제 막스주의의 혁명 원칙을 사실상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해방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막스주의 여성해방론과 딱 벽을 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막스주의의 어떤 보편성과 총체성을 거부하고 계급과 노동 중심성을 부정 내지 경시하고 탈중심화된 개인들을 내세운 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맞서 싸우는 여성해방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큰 이야기, 거대 담론과 사유의 총체성을 부정하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논의들을 부각시킨 것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근대화된 세계인데 이게 사실은 이념을 얘기하고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혁명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시대들,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 시대를 갔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지고 변화되고 이런 시대에 과거의 어떤 그런 고전적 이념들이나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다단해진 현실 사회의 문제들을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불가지론이 객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그렇게 나눠서 편편편 나눠서는 인식할 수 있지만 총체적, 객관적 이런 진리는 인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불가지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뭐 얼마 전에 이런 것 공부 알게 됐는데 장미 이름으로 알죠. 그런 소설이 사실은 이런 포스모더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에게,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을 통해 에코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이성과 합리성 뭐 이런 계몽주의 한계를 주목하고 사유의 복수성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에게 진리란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 그러기에 애매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미의 이름은 에코의 다원주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도 옛날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이러한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김옥희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또 한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국 자본주의의 뭐 구조 변동과 연관돼 있다라면서 소비 계층의 확대와 소비 양식 세계화, 레저나 뭐 이런 활동의 증가 뭐 이렇게 약간 변화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빈곤의 문제나 착취의 문제나 이거의 본질적 이런 문제가 변하지 않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막스 레니지도 변화상을 얘기해요. 당연히 변화하지, 변화 발전을 변화하는데 근본적인 모순들이 변했다고 보진 않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냥 현상적인 변화 일부 가지고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뭐 출발점이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화된 세계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주 노동자나 여러 가지 뭐 모순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은 뭐 출근했다가 뭐 하루에 3명 뭐 몇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녹색당까지 이럴지 모르 정의당이나 녹색당 이런 심지어는 뭐 제가 여기 안 했지만 뭐 노동당조차도 어, 예. 요즘엔 많이 그런 부분 줄어들었던데, 노동당. 신자파 이런 노선의 당적인 저는 현실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인권, 녹색을 내세우며 부르주아 인권 담론이나 반핵 담론에 상당부 포섭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북해, 이렇게 빠져버리고, 반노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한겨레나 뭐 경향, 오마이, 뭐 이런
소위 소부르자적인 신문에 이런 정신도 많이 뭐 이런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나마 오래된 편집진들은 그나마 과거 80년대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고 그런 편집자들이 좀 있는데 대다수는 새로 들어온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자파의 조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도 창간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요즘에는 진보당도 사실 이 노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진보당이 사실 사상 이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 내 청년들도 이런 신자파 사조 영향을 많이 받고 진보당도 이거를 당적 사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방치, 뭐 조장하고 영합하면서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진보당은 요즘 뭐 노동자 중심성을 얘기 많이 하는데 민주노총도 이 중심성이 제국주의를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하는 중심성 같아. 근데 뭐 지금 노동자들 투쟁이 중요하다. 이거는 진보 정의당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걸요? 노동당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제국주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와야지 서로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노동자 중심성 얘기하고 진보 대통합 얘기하면서도 그런 일 싹 안 하고 노동자 중심성으로 모이자. 합의할 수 있는 수준만 합의하려고 하는 거를 노동자 중심성 왜곡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물론 주제랑은 제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는 여성해방론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어찌 보면 아까 초대자 너무 교조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참 고색창연한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 보면 아직도 저런 주장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런 강연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이런 데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전반적으로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막스주의의 여러 가지 정책 풀이 중에 하나가 공상적 그, 그 사회주의잖아요. 공상적 사회주의인데 프리에가 사실은 여성 해방의 문제를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되게 위대한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뭐 공상에서 과학으로 해도 그런 게 나오던데 자유를 향한 여성의 진보와 비례하여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 정도가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측정하는 자연적 척도다. 이거 옛날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뭐 막스주의자들도 막스나 엥겔스 이런 영향을 깊게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컴퓨터는 여성해방론은 사실은 막스주의 여성해방론에 관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고 이 막스주의 여성해방론의 고전적 저작은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인 거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뭐 어떤 여성해방론 또는 페미니즘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엥겔스는 사실은 여성해방론을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계급해방 얘기하고 국가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가족으로부터 출발한 그러면 착취, 그 다음에 남녀의 적대 대립, 그러면서 국가의 본질을 얘기해서 착취를,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그래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문제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엥겔스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원시공산제가 무너지면서 목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이렇게 주장하죠. 남자는 가정에서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어 여자는 자기의 존귀한 지위를 상실하고 노비로 남자의 정욕의 노예로 순전한 산화도 애 낳는 뭐 도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 되게 근데 이것이 순전히 성별 대립의 결과로만 보는 건 아니죠. 사적 소유의 등장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죠? 그 상속의 문제와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상속의 문제는 없는 거죠. 뭐 빚은 상속받을 수 있어도 그래서 사실은 계급 지배의 산물이라고 엥겔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시공산 그러니까 여성이 지배란 표현인데 여성이 주도하는 모권 사회는 억압 사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착취 억압은 되게 평등한 사회였던 거고 그때 뭐 남성이라고 억압받는 사회가 아니죠. 여성이 뭐 헤게모니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명 시기 원시공산제 붕괴된 이후에 최근 노예제 들어오면서 착취 계급과 비착취 계급으로 사회가 분열이 됐는데 이 분열은 계속 뭐 문명 기간 동안 존속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기 농노제와 임금노예제
근세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명이 시작되는 또 상품 생산하고 또 연관시키죠. 상품 생산이 시작되면서 공동체 내에 계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가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면서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는 자들이 계급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 내부를 또 계급 분화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상응하는 일부 일처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단위가 됐다고 얘기하는. 근데 이것에 맞게 이제 지배계급의 국가가 탄생하고 여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 뭐 논쟁을 하다가 그 누구 볼셰비키 쪽이랑 뭐 논쟁했는데 여기는 노동이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 일처제를 여성 성매매를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하는 그걸 변증법적 관점 못 봐. 성매매를 철폐해야 된다는 주장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부르주아의 그 성매매 철폐 법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부르주아는 대책 없이 또 성매매 뭐 얘기하지. 그게 실제 성매매 근본 해결하지도 못해. 대책 없이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성매매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철폐되고 이래야 되는데 부르주아는 철폐를 못 시키는 거죠. 경제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그럼 부르주아의 위선을 우리가 같이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네들은 부르주아랑 같이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제법에 ABC가 없는 거야. 이게 트로츠키의 특성이지. 국가의 혁명과 세계혁명을 대립시키듯이. 변제법을 모르니까 뭐 그러던데 일부 일차제도 되게 비변제법 사고하는 거야. 막스주의가 가족을 없애라고 주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공산주의 된다고 뭐 가족이 뭐 다양한 변화될 수 있지만 뭐 가족의 뭐 탄생 영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 있고 그 세대가 판단하지만 가족을 철폐하는 게 이게 그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야. 결혼 제도가 결혼이 없어지고 막스나 엥겔스는 여기서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족 형태의 일부 일처제의 그 위선을 폭로한 거지 일부 일처제는 역사에서 진보라고 한편으로 얘기했어요. 다만 온전한 진보가 아닌 거예요. 부르주아는 말로 일부 일처 얘기하면 뒷구멍을 벌지 다 한다 이거야. 그 위선, 그 다음에 돈으로 사고 파는 뭐 매매혼에 가깝다. 이거 아주 신랄한 거죠.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 변제법적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모르고 마치 그 일처제 자체를 부정한 것처럼 사고를 하더라고. 변제법이 없어는 거.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엥겔스의 글을 오해하는 사람 많더라고. 야, 씨, 엥겔스가 결혼제도 없애라 했어. 야, 우리가 결혼하면 뭐해?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물론 뭐 결혼이 반드시 건 아니지만 엥겔스는 뭐 정작 그러는 뭐 레닌이든 뭐 막스든 뭐 엥겔스든 뭐 결혼 다 했잖아. 뭐 지네들은 결혼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얘기지. 부르주아적 결혼제도나 뭐 공산당 선언도 마찬가지고 그 위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엥겔스는 사회적 분업이 가져온 모순과 사적 소유의 철폐와 가사노동의 사회에서 여성의 방향의 길을 찾았는데 엥겔스는 분업이라는 형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원시공산제도 분업 아니에요? 원시공산제도 여성이 애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사냥하는 건 남성이고. 근데 분업인데도 여성이 목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 존경받고. 그러니까 분업 자체가 문제라고 안 보는 거예요. 분업에 있어서 앞서 선행된 그런 문제들이 문제라고 엥겔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엥겔스는 제가 여기에는 막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그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 상태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성별 분업에 대해 얘기하는데 남자가 일자리 잃고서 여성의 일을 그 막 하는 걸 되게 쪽팔려 하는 남성들을 엥겔스 옹호해. 쪽팔리다 이거야. 그러면 엥겔스에 대해서 야씨 엥겔스가 성별 분업을 옹호하고 뭐 되게 보수적이나 얘기하는데 당시에 남성들은 쪽팔린 거야. 저도 지금 이 공산주의자면 애 보는 게 약간 좀 쪽팔리거든요. 제 엄마들에 가면. 그렇다고 활동한다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 당시에 엥겔스 그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엥겔스가 뭐 그래서 뭐 성별 분업 막 이런 분리지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실제 그때 남성들은 당연히 그런 조건 내에서 남성들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바느질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뭐 부끄러운 게 당연한 거고. 하여튼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 한번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 노동을 얘기하는데 성별 분업 이거 자체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그것이 하나의 대립을 낳는 어떤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더불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적 평등, 남녀 간에 이거는 무시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적 평등이 남녀 간에 이루어져야지만 근본적인 남녀 간의 적대나 모순들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성들이나 또 남성들이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돼야 된다. 레닌도 사실은 뭐 민족 문제도 뭐도 다 그런 관점을 얘기했죠.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사실은 더 근본혁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적 소유도 없고 상속할 재산도 없는 프롤레타리 가족 내에서 남과 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계급에서는 고전적 일부 일처제 기초도 없이 모두 제거되어 있다는. 재산이 없으니까, 사적 소유 없고. 그 남성의 지배와 일부 일처제는 다름 아닌 재산의 보존과 상속을 위한 것이죠. 자기 출발이.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통씨를 봐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식 그 장남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남성 지배자들이. 그래서 여성들의 순결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막 지배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앵겔스는 이렇게 재산의 보존과 상속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로타는 남성 지배를 위한 아무런 경제적 물질적 동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단도 없고 이거는 오로지 부저법은 오직 유산자들과 프롤레타리아의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 아내에 대한 지위는 아무리 획득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완 자녀자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인데 대공업으로 인해 더군다나 여성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이제는 사회를 공장 노동이나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형식적으로 착취를 여전히 받지만 약간 여성이 진보할 수 있는 가정에서 남성의 억압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 이제 하나 종종 가족의 부양자가 되면서 프롤레타 가정에서 남편의 지위는 마지막 잔재마저도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일처제 아래 그칠 줄 모르는 아내에 대한 학대는 예외라는 거예요. 남자가 다 붕괴돼서 마지막 가오는 있다는 거야. 이거 힘은 물리적 힘이 있으니까 아무런 물적 기초 없고 그런데도 가오 잡기 위해서 막 남편 아들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상당 부분 있잖아. 지금도 가정폭력의 상당 부분들이 남성들이 있는데 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빈곤에 빈곤. 그러니까 자신들도 사실은 이 억압자예요, 억압자, 이 사회. 근데 문제는 남성들의 특히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가정 내에 뭐 일방적인 또 억압자가 아니에요. 어깨에 어마어마한 멍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중의 멍해. 밖에 나가서 자본가들 착취당하고 안에서는 또 아버지로서의 무게. 또 요즘에는 권리도 없어. 있어요. 집불 있어야 권리도 같지. 뭐, 예를 들어 부인이나 애들도, 아유, 아빠가 집불이 없는, 뭐, 월급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하면 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남녀 적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남성 프롤레타리아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인식도 문제가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관점에 보면 또 오히려 역으로 이중에 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굴레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앵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남녀의 근본적 적대와 대립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적 단결해서 사적 소유를 철폐해서 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막스지가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주로 남성들, 아니 특히 일부 여성들의 후진적 인식과도 싸워야 되고 행태와도 싸워야 되고 이걸 강조하긴 하죠.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흔적들은 이게 남아 있고 이게 이런 인식은 가장 늦게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사 같은 경우에도 봉건적인 막 이런 건데 아직도 재산 이걸 남아 있잖아.
뭐 그게 굳이 공산주의에서 굳이 철폐될 이유는 없을 수도 있고 간수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잔존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는 걸 철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가사노동 제사를 많이 여성들이 많이 지낸다던가 많이 가사노동 많이 이런 것들은 철폐해야 되는데 또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서 야뭐 공산주의니까 봉건적인 잔재 제사 다 없애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가 또 간편하든 뭐 뭐든 알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했고 다만 뭐 막스주의에서 적대 모순이 남녀 간의 문제는 모순인데 이 모순을 잘못 풀면 적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우리 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이러한 조건 하에서 뭐 아무튼 막수지 어떤 이런 여성해방론 관점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성해방론을 대표해서 계승한 혁명가가 클라라 채트킨이죠. 로자는 뭐 딱히 뭐 여성해방의 문제에서 많이 얘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그 페미니스트는 로자를 뭐 페미니스트라 얘기하는데 그냥 뭐 여성 혁명가죠. 클라라 채트킨도 막스레인지 여성 혁명가하고 그러면서 여성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 쭉 보시면 공산주의 투사도로 여성을 결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기 전에 레닌을 만난 거예요. 레닌하고 면담하는데 이게 레닌의 여성론 청년론인가? 거기서도 나오죠. 예, 근데 레닌을 면담하고서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 레닌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서 이런 2차 대회에서 결정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 프롤레타 여성을 혁명적으로 조직해서 프롤레타 혁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의 현재 역사는 사적 수요야말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특권적, 우월적 지위의 가장 근본적인 최종적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적 소유가 확립된 시기에 비로소 노예도 뭐 여성과 아이들의 남성의 소유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쫙 뭐 보시면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여성의 정신적인 종속성과 후진성, 모성의 역할에는 사회적의 가소평가 이런 것들 다 뭐 이런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직업 활동에서 과대한 요구 때문에 여성이 귀중한 능력과 자질이 위축되지 않고 실현돼야 된다. 뭐 이런 동등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 여성 운동을 이제 당시에도 비판을 합니다. 이때 부르주아 여성 운동은 뭐 선거권 운동인가요? 한국법 운동인데 이제 이 당시 우리가 페미니스트는 주로 유산계급에서 자신들 하면 한정된 선거권 운동, 뭐 그런 거, 이거를 부자 여성 운동에 대해서 좀 근본적 한계를 얘기합니다. 뭐 이거를 뭐 여권론자들 이거 실현을 부정하진 않죠. 근데 이거는 뭐 의의가 있다, 원칙적이 가지고 있다. 근데 다만 뭐 프롤레타리 여성이나 자본주의를 개량하는 걸 귀착되며 대다수의 PT 여성들이나 근로인민 여성은 여전히 피착취자 억압자로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계급 대립을 폐지하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르주아 여성 여권론자들의 취향에 따라 부르주아제도의 개량을 위해 남성의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에 반대하여 모든 계급의 여성이 공동 투쟁한 결과로 실현된 거 아니다. 남녀 적대적인 이런 걸 비판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남녀 유산 착취 계급의 특권과 권력에 맞서 반대하는 남녀 피착취 PT 계급의 공동의 계급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들의 요구들을 혁명이 된 나라, 소련 뭐 이런 나라와 혁명이 되지 않는 부르주아 국가, 그 다음에 또 부자 민주주의도 안 된 나라 이렇게 구별해서 요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나라들에서는 뭐 혁명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육체 특성에 맞고 모성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요구에 적합한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직업 활동가의 조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여성의 전 역량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노동의
낙후된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해서 모범적인 사회시설을 건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립. 그 다음 모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자, 허약자, 노인, 노동불구자를 원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또 여기서 매춘부 소위 뭐 성매매 여성들을 룸펜 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룸펜 프롤레타리아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공동사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경제적 및 교육적 방책을 강구할 것. 그러니까 부르주아 내에서의 성매매 단속법은 이 문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해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노동과제와 남녀공학에 기초하여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뭐 연대정신의 함양과 여성을 위해 전면적인 인격 발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를 창출해야 된다. 그다음 주부와 어머니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특히 여성 청소년의 복지에 유용한 방책들을 실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을 강구하며 협력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정책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혁명이 안 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주되게 투쟁에 결합을 시켜야 되고 계급 의식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 게 있고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실제상 양성이 완전한 동등권, 여성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보통 교육과 직업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또 주부의 부부 노동에 대해서 이것도 되게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의 가치로는 비판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여성이 가사노동에 그걸 또 막스가 이거 가치도급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무시하다. 이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가사노동이 부불노동으로 책정돼 있는데 오히려 이게 또 남성의 저임금을 또 조장하기도 하고 사회생활로부터 여성을 격리시키고 정신적 및 정치적 후진 상태에 가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주택과 여분의 주택에 대한 부르주아 소유권 앞에서 공존하지 말자. 이것과 싸워대서 주택 제도를 근본적 개혁 요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무료 의료 상담 설명이 있고 자본주의 전 발전 이전 단계는 당연히 봉건적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여성들을 이런 간의 노예, 노동노예, 성욕의 노예적지로 깎아내리는 편견, 풍습, 관습, 종교적인 계율 및 법적 규정을 극복하고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성을 계몽할 뿐만 남성도 계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 평등, 뭐 이런. 그게 공산주의 여성운동의 지침이고요. 이게 20년 1월에 쓴 거, 레닌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클라라 체트킨이 그 23년도인가요? 공산주의 여성의 날 이렇게 쓴 글이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요즘에 이 여성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 논란이 돼서 몇 주 전 이걸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제 여성의 날의 기초는 대중투쟁도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북 같은 데 분여절 막 이런 편 쓰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 38 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 이런 혁명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탈각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커민테른의 이런 글을 보면서 다시 혁명적 원칙을 되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여기 이게 아까 교조적이라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커민테른의 어떤 그런 인식이나 요구들을 보면 뭐 논바이너리 뭐 이런 다양한 젠더 이런 건 한마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여성의 실제 아주 근본적인 그런 권리의 증진과 해방을 위한 어마어마한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목권의 문제나 여성의 또 이중의 착취의 문제나 임금의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뭐 아동 어떤 무상 체제의 문제나 뭐 교육의 문제 이런 여성들이 많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거든.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커민테른의 여성론, 여성해방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뭐 논란이 되겠지만 최근에 무슨 저기
저기 그 뭐죠? 그 무슨 법적으로 그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 그 차, 차별 철폐 차별 소외도 철폐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죠. 실제 하나의 모든 구체적인 차별 지점과 상관없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차별 이런 걸 되게 추상적인 영역이 될 수 있고 언어의 차별 이런 거를 극복하는 거 외에 어떤 인식의 차별도 있는데 이게 인식의 차별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물질적 차별들 비정규직 문제 여성 비정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문제 한계도 좀 있는 지점이 있고요. 아무튼 뭐 제가 오늘 뭐 요청에 여성 커뮤니티는 여성의 방론에 대해서 발제를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이걸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뭐 우리 더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